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셀리나 세비지는 올리팬스에서 몇 년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리팬스가 뭐냐면요. 구독제 SNS 같은 느낌인데 어떤 사람을 돈을 내고 구독을 하면 그 사람이 올리는 게시물을 이제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게시물이 좀 굉장히 선정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70에서 80%가 성인 콘텐츠일 정도로 이제 올리팬스에서는 그게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초에 성인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성인 콘텐츠 기반 플랫폼 중에는 올리팬스가 거의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리나 세비지도 이 올리팬스에 성인 콘텐츠를 올렸어요.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약간 총을 들고 있는 이런 컨셉 사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배경에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셀리나 세비지는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셀리나 세비지 혹은 사브리나 세비지란 이름을 썼어요. 둘 다 가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첼시 퍼킨스입니다. 첼시는 해안경비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 존 퍼킨스를 만났어요. 존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이후에 첼시는 해안경비대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올리팬스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올리팬스였어요. 그런 첼시 퍼킨스를 한참이나 찾아다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미와 존 부부였어요. 2021년 11월 이 부부는 차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왜냐면 첼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찾아냈거든요. 토미는 UPS 로고가 적힌 갈색 조끼를 입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썼어요. UPS는 미국의 택배 회사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처럼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손에는 택배 상자를 들고 한 아파트의 문을 두드립니다. UPS예요. 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있던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뭔가 배송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 발의 총알이 발사됩니다. 여성은 피를 쏟으며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자신을 쏜 가짜 택배 기사를 봤지만 누군진 알 수가 없었어요. 토미는 총을 쏘자마자 지체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던 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토미와 존은 이때 첼시 퍼킨스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기 아들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총에 맞은 여성이 첼시 퍼킨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성은 첼시가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부는 처음부터 첼시의 주소를 잘못 알아왔고 토미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가 누군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진짜 정말 단지 택배를 받으려고 문을 열었던 전혀 관계없는 제3자였던 겁니다. 토미랑 존은 그것도 모른 채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정말 이 부부의 믿음대로 첼시가 두 사람의 아들을 죽인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이 부부가 첼시라고 확신을 가지고선 이렇게 행동에 나설 정도인데 왜 경찰이 움직이지 않고 직접 보복에 나서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21년 3월 6일 오전 11시경 한 커플이 쿠야호가밸리 국립공원의 길을 따라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이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에도 주차된 차는 그들이 타고 온 그 차 외에 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산한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시작한 지 한 1시간쯤 됐을 때 두 사람은 빵! 하는 총소리를 들었어요. 커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하이킹을 중단했습니다. 발을 돌려서 왔던 길을 부지런히 되돌아가서요. 바로 차를 타고 국립공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막 도망을 치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사냥 시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총성도 단 한 번뿐이었거든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은 두 사람이 도망치기 전과 그 풍경이 똑같았어요.
흰색 차 한 대만 그냥 덩그러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뿐이었어요. 이때 이 커플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로부터 3일이 지나서 경찰은 쿠야호가밸리 국립공원에 있는 테라비스타 묘지 근처에서 어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한 사람은 그날 거기 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등산객 무리였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경찰은 바닥에 등을 댄 채로 쓰러져 있는 올블랙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검은색 가죽 재킷에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청바지에 검은색 부츠, 검은색 장갑까지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여기가 국립공원 하이킹 코스인데 되게 일반적이진 않은 모습이죠. 그 남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머리 뒤쪽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시신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사망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어요. 최소한 며칠? 그리고 시신의 옆에는 아쿠아피나 물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물병인데요. 우리나라 삼다수 이런 게 떨어져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의 옷 주머니에 대놓고 신분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남성의 이름은 매튜 던마이어. 당시 31살이었습니다. 시신은 바로 검시관 사무소로 이송이 돼서 부검이 이루어졌고요. 매튜의 사망 원인은 뒤통수에 난 그 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발이었어요. 그 밖에 다른 상처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제 등산을 하다가 커플이 들었던 그 총성은 누군가가 매튜의 목숨을 앗아가는 소리였던 거예요. 매튜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지막으로 매튜를 봤는지는 금방 밝혀졌어요. 3월 5일 매튜의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에 매튜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티키 언더그라운드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뭐 할 거냐 얘기를 주고받다가 매튜는 자기는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여자인 친구를 만나러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후 6시쯤 매튜는 동료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나 데리러 왔어.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같이 있던 선배도 함께 일어나서 가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 다음 주에 봐. 하고 매튜를 배웅했어요. 매튜는 앞에 세워져 있었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갈색 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동료들은 2번 다시 매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흰색 차를 주목했어요. CCTV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번호판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경로를 찾아서 계속해서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다 뒤져봅니다. 매튜가 차에 탄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요. 그 차량은 주유소에 진입을 했어요. 매튜는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에 붙어있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고 담배와 캔 음료 그리고 아쿠아피나 생수를 한 병 사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사실 도로 카메라만으로는 차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행히 경찰은 매튜의 그 구글 계정의 위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채로 GPS 기능을 켜두면요. 굉장히 세밀하게 내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오차가 몇 미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매튜의 GPS 기록을 따라서 추적을 이어갔고요. 드디어 한 교차로에서 그 흰색 차량이 제대로 찍힌 카메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번호판도 제대로 찍혔는데 버지니아주 번호판이었어요. 이 하얀 차량의 뒤쪽에는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미국 해안경비대 스티커였습니다. 그 차량의 소유주를 바로 찾았어요. 존 로버트 퍼킨스로 밝혀집니다. 바로 첼시 퍼킨스의 남편이었어요. 용의자는 당연히 바로 첼시 퍼킨스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기록상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니까요. 그럼 살해당했던 매튜랑 이 첼시는 대체 어떤 사이였냐? 상당히 복잡한 사이였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일단 동창이었어요. 매튜가 버지니아에 살 때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다고 해요. 첼시가 매튜보다 4살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다녔던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인이 된 후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첼시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한 후에 해안경비대에 들어간 첼시는 거기서 소형보트의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무 기간은 3년으로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존 퍼킨스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이후에 자녀도 둘이나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하죠. 하지만 뭐가 계기가 된 건지 첼시는 올리펜스에서 성인 콘텐츠를 올려 돈을 벌기로 합니다. 제가 이거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셀리나 세비지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올렸는지 금방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올리펜스를 한다는 게 그렇게 평범하진 않지만 뭐 직업이야 어쨌든 첼시는 단 한 번도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매튜와는 어땠을까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특별한 접점도 없었습니다. 매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졸업 후에는 오하이오주 스크린 프린팅 업체에서 일을 했고요. 그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기타 치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성격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매튜를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접점이 생긴 건 2017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한참 지난 2017년, 첼시가 매튜를 별안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 때 매튜한테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신고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뭔지 경찰은 첼시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접수는 했는데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퉈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가 아예 이루어지질 않았으니까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고 오늘 사건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첼시 입장에서 매튜는 성폭행 가해자고요. 매튜 입장에서는 나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1년 3월이 돼서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21년 2월, 페이스북을 그냥 구경하고 있던 첼시는 친구 추천 목록에 뜬 매튜를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불쾌해진 거죠. 그래서 친구랑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저놈은 완전 쓰레기야. 아니, 저런 인간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지?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업보를 피해갈 순 없을 거라고. 대화 상대였던 친구한테 첼시는 자기가 매튜한테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욕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퍼킨스는 셀리나 세비지 계정으로 매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매튜는 그 연락을 받아줬어요. 두 사람이 만나기 3일 전 매튜가 페이스북으로 친구 요청을 보냈고 첼시는 받아줬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페이스북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첼시는 페이스북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튜를 그 죽은 자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첼시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문신을 받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매튜한테 나 문신을 받으러 가는 길에 클리블랜드로 여행을 갈 거다. 그때 우리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걸 첼시의 남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첼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에어비앤비 숙소였어요.
방은 첼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GPS를 확인한 결과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겁니다. 저녁에 첼시는 자기 타투이스트랑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다음날 문신 예약이 이건 실제로 있었거든요. 첼시는 그 타투이스트랑도 꽤 친밀했던 걸로 보여요. 예전에도 첼시 문신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첼시는 자기가 지금 에어비앤비에 있고 내일 체크아웃은 10시고 그 다음에 잠깐 어디 들렀다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타투를 받을 거다. 이렇게 꽤나 상세하게 자기 일정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첼시는 트위터에 자기가 매튜랑 묵고 있었던 그 에어비앤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딱히 숨기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매튜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지금 막 일어났는데 이제 혈장 기증하러 갈 거야. 그런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화내지 마. 나 그 여자랑 안 잤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첼시랑 안 잤다고. 근데 여자친구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상황만 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매튜도 찔렸는지 또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쨌든 내가 이 여자, 그러니까 첼시를 열받게 했으니까 어쨌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첼시를 화나게 했으니까 너는 행복해라? 어쨌든 여자친구도 이걸 듣고 화가 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튜는 빨리 집에 돌아가는 대신에 첼시와 함께 쿠야호가 국립공원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자연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두 사람이 그날 입은 옷을 보면 전혀 하이킹을 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튜의 그 올블랙 가죽 자켓 복장도 그렇지만 첼시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워낙 하이킹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눈에 좀 띄었죠. 그날 첼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하이킹하기엔 엄청 불편할 것 같은 부츠를 신은 독특한 여성이 하이킹을 하던 어떤 커플에게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말을 했대요. 묘지를 찾고 있었다면서요. 커플이 기억하기에 그 여성은 좀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커플은 온통 새까만 옷을 입은 특이한 남성은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미 첼시가 그 테라비스타 묘지에서 매튜의 머리에 총을 쏜 후였거든요. 들를 곳은 이제 다 들렀습니다. 첼시는 하얀색 차를 타고 예약한 타투샵 패밀리 잉크로 향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타투이스트랑 대화를 나누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죠. 첼시는 매튜와 주고받았었던 모든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온리팬스 모델인 자신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SNS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에 매튜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부검 결과 매튜의 손톱과 음모에서는 첼시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매튜가 여자친구에게 첼시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매튜의 머릿속에서는 9mm 구경 탄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튜의 시신 옆에서 발견됐던 그 아쿠아피나 물병에서는 첼시의 DNA가 검출이 됐어요. 생각보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매튜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열흘 뒤부터 경찰은 첼시 퍼킨스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달 말에 바로 영장을 받아서 집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퍼킨스 부부의 그 집에서 9mm 권총 3정을 발견을 했어요. 총을 발사하면 총기마다 그 탄환에 독특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해요. 그걸 탄도 지문이라고 해요. 지문처럼 대조를 하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로 발사된 탄환이 있으면 어느 총에서 발사된 건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대요. 이 회수된 3정의 총 중 1개가 매튜의 머리에서 발견된 그 탄환의 탄도 지문이랑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DNA, 위치 기록, 무기 다 나왔잖아요, 진짜. 그럼 체포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실제로 첼시가 체포된 건 2021년 12월이에요. 사건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근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범인이 누군지 뻔해 보이는데.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는 매튜의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매튜의 부모가 나선 겁니다. 체포를 한 달 앞둔 시점인 2021년 11월 5일, 기다리다가 지쳐서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매튜의 부모 토미와 존은 첼시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착각으로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총에 맞았던 그 여성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의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어느 날 택배를 받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택배 상자 뒤에 총이 있었던 거예요. 상자를 뚫고 총이 발사됐고 그대로 복부에 맞은 거죠. 토미와 존 부부는 미리 준비한 차량 번호판으로 번호판을 바꿔 달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러자 토미는 여성을 쐈던 그 총을 자기에게 겨눕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토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존은 체포됐고요. 경찰의 수사와 체포가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사적 보복을 계획할 만큼 늘어지고 답답했던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나 늦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오하이오주고 첼시는 버지니아주 사람이었잖아요. 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 FBI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연방 살인사건의 경우 연방 대배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클 경우에 기소와 체포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 후에 기소가 되죠. 연방 사건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때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그 배심원단들에게 검사가 이 사건의 개요와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이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한대요. 이때 배심원단 중 12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기소가 확정되고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된다는데요. 이런 절차를 미리 다 거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거는 장점이지만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죠. 이 대배심 절차가 시간을 질질 끈다는 그런 비판적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기소부터 배심원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기소 전에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다 갖춰야 되죠. 그리고 시간에 맞는 배심원들을 다 모아서 이 배심도 열어야 되죠. 검사는 배심 준비도 하고 증거도 정리하고 증인까지 불러야 돼요. 당연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튜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인 범인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걸어 다니는데 사법기관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범행까지 결심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비극적이에요, 정말. 이 사건 이후로 사법기관이 아무래도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2021년 12월 9일 FBI는 첼시 퍼킨스를 체포했고요. 12월 16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체포를 며칠이라도 먼저 할 거면 좀 미리 좀 하지.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겠죠? 사법기관에는 그 기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듬해 구속된 첼시 퍼킨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조차도 정말 길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DNA, GPS, 탄도감정, 문자, 차량 이동 경로 등 방대한 증거가 제시가 되었어요. 첼시는 처음에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살해 당시에 매튜가 위협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공포에 질렸던 첼시가 총을 쏘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2017년에 있었던 성폭력 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매튜가 원래부터 폭력성을 가진 남자였고, 그날도 자기를 위협했다는 거죠. PTSD와 정신적 충격으로 순간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을 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매튜를 죽였다고요. 하지만 매튜는 이미 사망했고 2017년 당시에 첼시의 신고를 제대로 수사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길은 없죠. 하지만 법원은 매튜의 그 성폭행이라든지 과거의 일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제출은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본 사건은 완전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본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가 필요할 만큼 위협적이었는가가 중요한 거지 피해자가 과거 어떤 짓을 저질렀고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첼시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곤 해도 그게 정당방위 요건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첼시가 성폭력으로 신고를 한 건 2017년이고 살인을 저지른 건 2021년입니다. 첼시의 마음속에서 그때 일은 깊은 한이 되었던 거죠. 다시 그의 이름을 SNS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야말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발적인 범행이 전혀 아니었고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먼저 연락해서 매튜랑 만날 약속을 잡고 숙소를 잡고 총을 들고 무려 약 500km를 운전해서 오하이오주까지 간 거예요. 500km를요. 계획 범죄라는 데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검찰은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첼시는 원래는 매튜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고까지 생각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첼시의 핸드폰에서 유서 초안 같은 게 발견이 됐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을 때려서 미안하고 저는 몇 년 전에 몇 명의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인간이고 저의 죄를 피로 갚겠습니다. 저는 이 잔인한 세상을 뜨기로 결심했어요.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자기 핸드폰에 이런 것도 써놔본 거죠. 실제로는 그게 자살로 위장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첼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고요. 결국에는 2025년 5월 27일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이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검찰이랑 유죄 협상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첼시에게는 20에서 25년형이 구형될 거라고 합니다. 첼시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첼시를 동정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사적 보복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건 첼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다. 2025년 첼시의 친구들은 첼시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이걸 첼시의 옥바라지에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첼시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매튜가 성범죄를 저지른 게 기정사실처럼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매튜의 부모도 어떻게 보면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사법 시스템이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총을 뽑아들게 된 거잖아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사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고 전달이 되었다면 이런 2차적인 비극까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체포되었었던 매튜의 아버지 존 넬슨 맥클런은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바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2022년 6월 2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은 감옥에 있지만 아마 내년이면 석방이 되겠네요. 하지만 존은 모든 가족을 잃었어요. 감옥에서 나와도 혼자예요.
첼시의 형량 선고는 올해 9월 9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협상한 만큼의 형량을 구형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참 복합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물론 사적 보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되었을 때 사법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만한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참 씁쓸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